청나라의 9대 황제, 한풍제의 세 번째 황후였던 서태후는 10대 황제 동치제의 생모이자 11대 황제 광서제의 이모로서 47년에 걸쳐 황태후로서 섭정하여 망해가던 청나라 정치의 실권을 쥐고 흔들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집정하는 동안 청나라 모든 곳에서 부정과 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렸으며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망해가는 나라의 국고를 제 호주머니 돈 쓰듯하며 사치를 누렸던 서태후, 그리하여 나라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망국의 길로 인도한 안내자 서태후, 그녀의 권력욕과 사치욕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말단 관리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관료 사회의 생리를 체득하며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서는 유복하게 생활했으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허드렛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려한 외모가 널리 알려져 17세에 한풍제의 궁녀로 뽑혀 원명원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당시 황태후는 그녀의 거친 성질을 염려하면서도 난기인으로 책봉했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몇 년 후 아름다운 노래로 한풍제의 관심을 끌어 승은을 입었으며 일비에 책봉됩니다. 1856년 서태후가 아들 재순을 낳자 첫 아들의 탄생에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서태후를 의기비로 책봉하였지요. 서태후는 한풍제의 총애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기 위해 아들 재순의 훈육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동치제는 훗날 서태후를 두려워하면서도 공공연히 그녀와 맞서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1860년 2차 아편전쟁을 피해 피난간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한풍제가 급서하자 한풍제의 뒤를 이어 동치제 재순이 겨우 6살의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랐습니다. 동치제는 즉위 직후 선제 한풍제의 황후인 유호록 씨를 자한황태후로, 자신의 생모인 을기비, 여평나랍 씨를 자유황태후로 존봉하였지요. 자한태후는 지금의 자금성 동로에 있는 종수궁에 거주했으며 자이태후는 서로에 있는 장춘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들 두 사람을 각각 동태후, 서태후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풍제 혁전은 임종 무렵 자신이 죽은 후 황태후의 신분을 지니게 될 이 두 여인, 특히 자이태후가 선조들이 정한 법제를 무시하고 혼란을 조성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히 유조에서 재원, 숙순 등 8명의 고명 대신들에게 나이 어린 재순을 보좌할 것을 당부하였지요. 그러나 8명의 대신들은 서로 협력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열을 올려 권력 투쟁의 와중에서 2명의 여인에게 차례로 격파되었으며 조정의 대권은 두 여인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동서양궁의 여인들이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으니 동치제 재순은 영원한 꼭두각 시황제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곧 서태후는 정치에 개입하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동태후를 제치고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서태후에게 협력했던 공친왕은 군기처와 총리하문의 대신이 되어 내정과 외교에서 최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한편 제2차 아편전쟁에서 서양 무기의 위력을 경험한 공친왕은 증국번을 등용했고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증국번의 군대는 태평천국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제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을 진정시킨 서태후와 공친왕의 연합정권은 흐트러진 지배체제의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양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때 청나라는 잠시 안정을 취했으니 역사는 이를 동치중흥 또는 동치자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서태후와 공친왕의 연합정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태후는 1861년 신유정변으로 섭정의 지위에 오른 후부터 사실상 공친왕을 견제하면서 권력을 강화하여 왔던 것입니다. 1865년 마침내 공친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서태후의 욕심의 희생물이 되어 의정왕 칭호를 빼앗긴 후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공친왕의 근대화 정책이 관료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명분이었지요. 이제 모든 권력은 섭정 서태후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섭정에도 한계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황제 동치제의 성장이었습니다. 동치제가 친정을 할 나이가 되어 모든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자 권력을 유지하려는 서태후와 충돌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서태후는 1873년 공식적으로 섭정을 끝냈으나 권력을 향한 욕심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치제는 생모인 서태후보다 동태후를 더 따랐고 자신의 황후마저 동태후가 추천한 여인을 선택했지요. 이에 서태후는 동치제와 황후 사이를 갈라놓고 동치제의 관심을 정치 밖으로 돌리고 활락에 빠지도록 방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황후를 간택하지 못한 분풀이를 황후 아로특씨에게 쏟았습니다. 악독한 심성의 서태후가 동치제의 황후 아로특씨를 자살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는 이번 영상의 두 번째 단락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습니다. 아무튼 1875년 결국 동치제가 20세의 젊은 나이에 후손 없이 사망하자 서태후는 동치제의 뒤를 이을 황제로 4살밖에 안 된 동치제의 종제인 제첨을 선택했지요. 그가 바로 광서제이며 서태후는 그의 큰어머니이자 이모였습니다. 어린 황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느 왕조에서나 마찬가지로 수렴청정이란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속셈대로 어린 광서제를 대신해 자연스럽게 수렴청정을 이어간 서태후는 1884년에 동태후가 죽은 후 청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까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화원은 청나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이화원은 1860년 2차 아편전쟁과 1900년 의화단의 난 때 일부 파괴되었으나 국가의 앞날을 걱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서태후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북양해군 예산의 절반을 전용해서 재건했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이곳을 여름 피서지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곳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화원의 명물은 요월문에서 시작하는 길이가 728m에 이르는 장랑, 즉 긴복도 건물입니다. 긴 복도의 천장과 난간에는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적인 화려함 뒤에는 평범한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다 망해가는 청나라의 퇴락하는 그림자가 배어 있었으니 서태후는 이를 알았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한참 후인 의화단의 난 때 연합군이 북경시내로 난입하자 자금성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태후와 광서제 그리고 그의 황후, 황태자 및 그들을 시중드는 태감과 궁녀들까지 약 50명이 기병 4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사관시까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금성을 탈출하기 직전에 서태후는 그동안 감금되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던 광서제의 후궁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합니다. 진비는 정부칠 데 없었던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지요. 진비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우물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야기의 전말도 이 영상의 세 번째 단락에서 다루어지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성을 탈출해 피난길에 나선 서태후와 광서제는 평복 차림이었으며 탈 것이 없어 노새 2마리의 탈 것을 연결한 루태교 2대를 겨우 빌렸다고 합니다. 루태교 운송점에서는 처음 이들이 황제 일행인지 믿지 않을 정도로 남루한 차림이었다고 하는데 환관들을 보고서야 사실로 믿었다고 하지요. 황제 일행은 사관시로부터 태안을 거쳐 서안까지 가는 며칠간 먹을 것과 물을 찾지 못해 이틀이나 굶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난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서태후는 북경에 남아있던 경친왕 혁광 등에게 자신의 안전만 보장되면 열강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1901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인 신축조약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북경으로 돌아온 서태후는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연회를 열어 외국의 공사부인들을 대접하는 한편 그때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사치를 일삼았다고 하니 요새 흔히 얘기하는 보복 소비, 보복 사치였을까요? 예를 들어 옷을 보관한 상자가 3천여 상자가 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청일전쟁 동안 일본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청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이화원에서 자신의 60세 생일연회를 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서태후가 집정한 40여 년간 청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할 것 없이 관료사회 모든 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렇게 서태후는 청나라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망국의 길로 인도한 안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100명이 넘는 요리사를 두고 끼니마다 100가지 이상의 음식을 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하루 식사비는 100은 3kg이었는데 이는 5,000kg의 쌀값이었고 10,000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 특히 오리고기를 매우 즐긴 서태후는 복부 팽창 및 위기능저하와 함께 만성이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연애를 하면서 과식을 한 탓에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결국 이것이 죽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생을 나라를 망치는 일로 일관하면서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녀는 1908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지요. 다시는 자신처럼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위선적인 유조를 남기고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1월 15일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정말 죽을 때가 되니 반성을 해서 이런 유조를 남긴 것일까요?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태후는 황제가 아니었음에도 황제 이상의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자 했으며 죽어서까지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묘를 황제의 능묘가 모여있는 동릉에 건설하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나 황제가 지녀야 할 통치의 책임과 백성의 안위에 대한 의무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서태후의 장례는 120만 냥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장례에 동원되었습니다. 서태후가 묻힌 정동릉은 그녀가 39세이던 186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30년 이상 공사가 진행된 그 어느 황제의 능보다 화려한 능이었습니다. 그녀가 환갑이던 1895년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일본의 대만을 할양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여 국고가 바닥났으며 오랜 가뭄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었던 해였지요. 그러나 그해 그녀는 묘실에 물이 새는 등 공사의 결함이 많다는 구실로 이미 완성된 부분을 허물고 공사를 다시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다시 조성된 능묘의 호화로움은 명청대의 어떤 황릉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북양함대 예산의 반을 떼어내 별궁 이화원을 재건하고 환갑잔치를 치르기 위해 지든 이기든 청일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다그쳤던 그녀는 죽으면서 일생 동안 뇌물로 받거나 생일 축하 선물로 받은 천하의 보배들을 무덤 속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태후의 사체 밑에 까는 요에는 진주 12,604개, 루비 85개, 에메랄드 2개, 알렉산더 보석 203개, 그리고 백옥을 박아 놓았습니다. 여러 겹의 수의는 수만 개의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관에는 계란 크기의 보주를 박아 넣었지요. 관 속에 있는 것은 시신을 빼고는 모두가 진귀한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입에는 천하의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인 야명주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16년 뒤 온갖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로 가득 찬 그녀의 관이 비적 국민당군, 공산혁명군에게 여러 차례 도굴, 약탈되고 그녀의 두 입술로 물었다는 야명주를 찾기 위해 시신이 산산이 부서져 차가운 묘실 바닥에 팽개쳐지는 처참한 굴욕을 당할 줄은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잔인하고 악독한 성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서태후는 화가 나면 태감과 아래체 부인네들 그리고 궁녀들을 때렸고 기분이 좋으면 고지식하고 멍청한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래체 부인네란 궁중에서 일하는 나이든 여자를 칭하는 말이지요. 태후궁의 총관, 수령태감, 아래체 부인네, 궁녀들은 예외 없이 매를 맞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매를 맞아 죽은 태감들의 시체가 거적에 덮여 궁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태우궁에서는 매일같이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지요. 서태후는 진비 사건 하나로 60명의 태감을 죽였는데 그들 모두 곤장을 맞아 죽었으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많을 때는 약 3,000명의 태감을 거느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태감들이 매를 맞고 죽어나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4년 동치 13년 11월 초 18살이었던 동치제 제수는 매독에 걸려 거의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몸으로 매독이라는 수치스러운 병에 걸리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두 황태후, 특히 생모였던 서태후의 심한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통상 서궁에 거주했던 자이태후를 서태후로 동궁에 거주했던 자한태후를 동태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서태후로 부르겠습니다. 두 황태후, 즉 동태후와 서태후가 조정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동치제는 이미 나이를 먹어 장성했음에도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툭하면 생모인 서태후의 책망과 체벌을 받아야 했으니 자연히 마음속에 비분과 반항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참지 못한 황제는 한창 나이에 황후와 애정행위조차 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고 수치스러운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어머니 서태후와 아들 황제 사이에 쌓인 감정은 2년 전 황후를 간택하면서 더욱 악화한 것이었으며 마침내는 황후로 간택된 며느리에게로 비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비록 동치제 제수는 서태후의 친아들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한풍제의 정실인 동태후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순이 동태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생모 서태후에 대한 것보다 훨씬 깊었지요.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는 서태후와는 달리 동태후는 언제나 제순을 감싸주었기 때문에 동치제는 생모인 서태후보다 자애로운 동태후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치 11년 황제의 대혼을 준비하면서 양궁의 황태후는 황후를 간택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각기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황후감을 추천하였기 때문이지요. 서태후가 추천한 인물은 나이 겨우 14살로 형부 원혜랑 봉수의 딸이었으며 성은 부찰씨였습니다. 이 집안은 수많은 장상을 배출하였고 가문의 위세가 아직도 당당하여 황후의 자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어리고 성정이 어린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태후의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동태후는 사실 동치제가 즉위한 초기부터 수렴청정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동치제가 혼례를 치르고 친정을 시작하면 황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청조를 부흥시키는 대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으로 순기의 딸 아르특 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요. 순기는 인품이 뛰어나고 제학을 겸비한 선비였습니다. 건국 이래 만주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한문과거에 급제하여 편수의 직책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서 선비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런 아비와 가풍의 영향을 받아서 단정하고 침착하였으며 시서에도 잠옷 재주가 있어 대가교수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태후는 덕성과 재주를 겸비한 그녀를 황후와 비빈들이 사는 육궁을 통솔하는 황후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태후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황제의 이양을 완곡하게 떠보았지요. 그러자 동치제는 조정의 사정을 알고 전반적인 정세를 살필 수 있으며 또한 문장에 밝은 황후가 있다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니 둘의 견해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황후를 간택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황실의 근친들이 속속 입궁하여 황후를 간택하는 의식에 참가하였습니다. 어화원의 험한전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의자에 양궁의 황태후들이 앉고
동쪽에 마련된 의자에는 황제가 앉았습니다. 서태후가 볼 때 이번 대오는 자신의 친자식의 혼사였으므로 당연히 자신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으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의례적으로 옆에 앉은 자한테호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동태호는 이미 동치제 재순과 묵계를 한 상태였으므로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혔지요. 서태호는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어 공친왕 혁흔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니 혁흔 역시 동태호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분위기가 썰렁해졌지요. 이제 그녀의 남은 희망은 자신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은근히 자신의 의견을 암시하면서 동치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치제가 자신의 결정에 동의하라는 말투였지요. 동치제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구를 결정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순간 황제는 의연하게 앉아있는 동태후와 눈이 마주쳤지요. 동태후의 얼굴에는 재순을 지지한다는 눈빛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황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 권력과 애정을 상징하는 여의를 아로특 씨에게 건넸지요. 수려한 풍모로 단정히 앉아있던 아로특 씨는 감격에 겨워 얼굴에 수줍음을 가득 안고 여의를 받들었으며 서태후는 그저 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피가 끓어 얼굴이 온통 벌개진 상태였지요. 앞으로 전개될 사납고 난폭한 성격과 잔인한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황후 간택을 둘러싼 싸움은 이렇게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동태후가 추천한 아로특 씨가 황후로 정식 책봉되었고 서태후가 마음에 둔 부찰 씨는 해비로 봉해졌습니다. 동태후와 재수는 잠시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들이 추천하여 책봉한 황후의 앞날에 비운이 들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서서히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황후 아로특 씨였지요. 서태후는 여러 차례 갖은 핑계를 만들어 황후에게 혹독한 질책을 한 연후에 온갖 명목을 들이대며 황제와 황후 두 사람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황제가 비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녀가 처음에 황후로 지목한 바 있는 해비에게만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황제 재수는 비록 나이가 어렸으나 서서히 제왕의 존엄성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극도의 불만에 찬 그는 아예 양심전에서 건천궁 선안각으로 거처를 옮겨 독거하면서 해비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생모 서태후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던 셈입니다. 바야흐로 청춘기에 돌입한 황제 재수는 여색을 멀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기 힘든 욕정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원치 않는 금욕에 대한 불만과 서태후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쌓여가면서 황제는 급기야 전혀 예기치 못한 다른 출구를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2명 황태후의 감시를 피해 몇 명의 태간만을 대동하고 궁궐 밖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모두 남포장삼을 입고 백성으로 변장을 했지요. 사사롭게 출궁을 한 탓에 조정의 대신들을 만날까 두려워 크고 호화로운 오락장소나 큰 점포 등에는 차마 가지 못하고 그저 북경의 유흥가인 청도나 한가담의 기생집, 외진 곳에 있는 다관이나 술집 등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밀행이 점차 많아지면서 동치제는 급기야 한가담의 기생집에서 매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의 옹동화 등이 남긴 기록에는 이를 그대로 쓸 수 없어 출천하 즉 천연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그는 병석에 누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치제 재순이 양심전 병석에 누워 죽음의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황후 아로특 씨가 소문을 듣고 그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이 결국 서태후의 전행으로 야기된 것을 새삼 느끼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지요. 황제 재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황후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참자고 황후를 위로했습니다. 황후가 양심전에 몰래 왔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동치제가 한 말까지 어느새 모두 서태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황제 곁에 몰래 심어놓은 태감이 알려준 까닭이었지요. 득달같이 황후의 처소로 찾아간 서태후는 황후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것이 황제를 꼬드겨 무엇을 하려고 했는고? 황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감히 황태후의 말을 되받았습니다. 제가 대청문을 거쳐 황궁으로 들어온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황상의 용체가 편안치 아니하여 황후인 제가 살피러 왔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청난 재앙이 그녀를 덮쳤지요. 말단 후궁 출신인 서태후는 황후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화가 치솟아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 된 그녀는 태후라는 신분도 있고 민간의 아낙네처럼 황후에게 달려들더니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감을 향해 빨리 곤장을 대령하라고 소리쳤지요. 태감 몇 명이 즉시 곤장을 가지고 내실로 들어오더니 이미 머리가 다 풀어진 상태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 황후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황제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참혹한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 황후를 보면서 황제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황제는 곤장을 휘두르고 있는 태감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빨리 멈추어라.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입으로 붉은 선혈을 쏟으며 쓰러져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서태후는 아들이 입에서 선혈을 쏟는 것을 보고는 흠칫했지요. 가급해진 그녀가 태감에게 어의를 부르라고 명하자 태감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미 혼절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이 뻘개진 서태후는 갑작스러운 변고에 놀라기는 했으나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황후의 머리며 허리, 등에 발길질을 하고는 태감에게 명하여 황후를 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곧 도착했으나 황제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서태후가 어이에게 강제로 처방을 명하여 극약과 다름없는 탕약을 먹였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황제 제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 1874년 12월 5일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살의 즉위에 황제 아닌 황제 노릇을 하다가 겨우 나이 19세로 청왕조의 황제 중에서 가장 단명으로 생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동치제의 뒤를 이어 광서제 제첨이 등극한 후 동치제의 황후인 아르특 씨는 가순왕후로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앞날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태후의 악랄한 포갑과 악독한 박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광서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저수궁에서 금가루를 삼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21세였지요. 그녀는 죽어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1945년 이미 몇 차례 도굴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청동릉의 왕소의 등 비적 일당이 밀어닥쳤습니다. 왕소의가 비적들을 거느리고 해릉의 지하궁 문을 연 다음 관곽을 부수고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한평생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동치제는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 금을 먹고 자살을 택했던 아르특 씨는 이미 죽은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마치 바로 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비적들은 그녀의 옷을 모조리 벗기고 금은보화를 모두 쓸어 담은 다음 그녀를 곽판 위에 올려놓은 채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왕소의 무리들이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동릉지역을 떠나한 후 그 일대의 건달들이 다시 해릉의 지하궁으로 잠입했지요. 횃불을 높이 들고 이리저리 보석을 찾던 그들은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옷이 다 벗겨져 있던 황후 아르특 씨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살하느라 삼켰다는 황금가루를 찾느라 뱃속 구석구석을 헤집었지요. 며칠이 지난 후 또 다른 무리들이 지하궁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생전에 지고지순했던 황후가 벌거벗은 채
묘실 동남쪽 한 귀퉁이에 누워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위로 향한 채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그녀의 얼굴에서 고통이나 애원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부가 갈라져 내장이 땅에 흘러내리고 있었을 따름이었지요. 아로특 씨는 서태후가 마음에 둔 부찰 씨를 제치고 동치제의 황후로 간택은 되었지만 서태후의 안갚음의 대상이 되어 악랄한 폭압과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황제 노릇을 못하던 동치제가 19살의 나이로 죽자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조카뻘 되는 제첨을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로특 씨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제첨이 광서제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저수궁에서 금가루를 삼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섭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된 서태후는 황제인 광서제를 제쳐놓고 33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유럽 열강에 침탈하역으로 운명이 다해가던 나라를 더 빨리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악독한 성품의 서태후는 광서제를 허수아비 임금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인 진비마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줄거리만 얘기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돌아보겠습니다. 1861년 한풍제의 죽음으로 태후가 된 서태후는 제2차 아편전쟁 중 유럽 열강의 군대가 북경을 위협하자 동치제와 함께 열화성 승덕의 피서산장으로 피난했다가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태후는 북경에 남은 정적들에게 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나 피서산장에서 미리 공친왕과 연락을 취해 북경으로 돌아오자마자 공친왕의 도움을 받아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첨정이라는 미끼로 황위찬탈을 꾀했다 하여 고명 대신 숙순을 차명에 처하고 그에 동조한 재원, 다나 등 다른 고명 대신에게 비단천을 내려 목매어 죽게 하였습니다. 서태후가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사건을 신유정변이라고 하지요. 동치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모 서태후와 친정을 하고 싶어하는 동치제 간의 알력이 생겼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모자 사이의 갈등은 동치제의 황후간택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동치제가 서태후의 의사를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한 아로특 씨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서태후는 안갚음의 칼날을 황후 아로특 씨에게 돌렸지요. 서태후는 여러 차례 갖은 핑계를 만들어 황제와 황후 두 사람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황제가 비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녀가 처음에 황후로 지목한 바 있는 해비에게만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극도의 불만에 찬 그는 아예 해비와 상종도 하지 않았지요. 이는 분명히 생모 서태후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던 셈입니다. 한창 나이였던 황제 제수는 황후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니 원치 않는 금욕에 대한 불만과 서태후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쌓여가면서 급기야 다른 출구를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북경시내 한가담의 기생집에서 매독에 걸리고 말았지요. 이로부터 그는 병석에 누워 끝내 일어나지 못하더니 결국 1874년 12월 5일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6살의 즉위에 황제 아닌 황제 노릇을 하다가 청왕조의 황제 중에서 가장 단명인 19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동치제가 갑자기 죽자 서태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례상 차기 황제는 동치제의 다음 학렬에서 간택해야 했지만 그 경우 황태후의 자격으로 섭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치제의 황후, 즉 아로특 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었지요. 아로특 씨는 동치제의 황후간택 사건에서 자신이 망신을 당한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복수심에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섭정이 되어 자신이 복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을 절대로 눈을 뜨고 당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서태후는 동치제와 같은 학렬 가운데 가장 어린 황족을 고르는 방안을 생각해내지요.
그리하여 서태후는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년친왕과 자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 제첨을 황제로 삼고 수렴청정이라는 명분하에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동치제의 뒤를 이어 4살도 채 안 된 광서제 제첨이 등극한 후 동치제의 황후인 아르특씨는 가순왕으로 봉해지지만 이는 단지 의례적인 것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앞날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태후의 악랄한 포갑과 악독한 박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광서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저수궁에서 금가루를 삼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21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치제의 황후 아르특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 광서제가 사랑했던 여인 진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친아들인 동치제와 불화를 겪었던 서태후는 느낀 바가 있었는지 광서제의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신경을 쓰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하지요. 광서제가 스승 옹동화에게 학문을 배울 때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수업을 마친 광서제가 서태후 앞에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암기하면 서태후는 칭찬을 해주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친아들인 동치제에게 대했던 태도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조카를 광서제의 황후로 간택했으며 두 후궁인 금비와 진비도 직접 골랐습니다. 이처럼 서태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서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서태후가 사사건건 정무에 간섭하고 권력을 넘겨주지 않자 광서제는 점차 그녀에게 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2기간이 1874년부터 1908년까지 33년이었던 광서제의 친정기간은 1889년 2월 25일에서부터 3월 18일까지 단 22일 뿐이었습니다. 그 2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태후가 권력을 잡았을 무렵 청나라는 외세의 압력과 봉건질서의 붕괴로 근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1889년 2월 25일 마침내 18살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친정을 시작한 광서제는 강유위의 변법자강책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태후에게 좌지우지되는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강유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서태후도 처음에는 강유위의 개혁정책인 무술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광서제가 이를 지지하는 목적이 권력을 찾아오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 태도를 바꾸어 변법을 지지하는 유신파 제거에 나섭니다. 그러자 유신파의 핵심이었던 담사동은 신시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원세계의 힘을 빌려 서태후를 감금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세계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상황이 유신파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원세계는 이를 서태후의 신복 영록에게 고했으며 영록은 곧 이화원에 머무르던 서태후에게 이 사실을 고했지요. 그러자 서태후는 즉시 자금성으로 돌아와 광서제를 유폐시켰고 황제가 병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섭정이 되었습니다. 광서제가 친정을 시작한 지 불과 22일 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광서제는 숨을 거두는 1908년까지 유폐된 생활을 하는 황제 아닌 황제로서 비분간개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광서제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수에 나섭니다. 그녀가 동치제의 황후 아르특씨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갚음에 나선 서태후는 광서제를 대신 변명해 주었다는 이유로 광서제의 후궁 진비를 북삼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사동과 양해를 비롯한 유신파의 핵심 인물들을 처형하고 변법 조치들도 취소했습니다. 태후가 유신파를 제거하고 광서제를 유폐하여 다시 권력을 행사한 이 사건을 무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광서제는 33년의 제2기간 중 친정한 기간이 불과 22일 뿐이었던 허수아비 임금이었을 뿐 아니라 1898년 9월 21일에 일어난 무술정변 이후 1908년 11월 14일에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을 유폐되어 서태후의 신복인 태감들로부터 구박을 받아야 했던 불쌍한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서태후에게 보고하던 환관들 뿐이었지요. 서태후는 광서제의 병을 핑계로 광서제를 폐하려 했으나 사정을 알고 있었던 북경의 주재한 각국의 공사들이 광서제의 폐위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서태후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1900년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자 서태후와 단친왕은 의화단을 이용하여 열강 8개국에 대항하였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임이 금방 밝혀졌지요. 결국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기 직전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서안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굴욕적인 신축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비는 광서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비는 무술변법이 실패하여 광서제가 유폐되었을 때 광서제를 변명해준 일로 서태후의 노여움을 사서 북삼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광서제와 서태후가 유럽 군대를 피해 자금성을 탈출해 몽진에 나서려고 하자 진비가 황제께서는 몽진하실 일이 아니라 북경에 남아서 강화에 대한 일을 처결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라고 간하다가 서태후의 더 큰 노여움을 샀다고도 합니다. 진비의 살해 과정은 청나라 마지막 황관의 한 사람이었던 왕상이 기록을 남겼지요. 그 기록에 따르면 진비는 일반 후궁들과는 달리 활달하고 격식에 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에도 능했고 노래도 잘 불렀으며 젊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진비가 광서제의 총애를 독차지한 것은 그녀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틀어올리지 않고 남장을 하기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로 꽃다운 한 명의 미소년 호위관 차림이었다고 하지요. 광서제는 진비의 이런 모습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실권이 없이 서태후의 눈치만 살피고 있던 광서제에게 진비와 같은 여인이 나타났으니 광서제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가 이 다정한 한 쌍을 보는 것이 그리 즐거울 리가 없었겠지요. 물론 더 큰 원인은 서태후와 광서제의 정치적 충돌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궁에 있는 비빈들도 돈이 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진비는 돈 씀씀이가 매우 지혜로웠고 여러 태감들에게 곧잘 베풀 줄을 알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친오빠를 통해 내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던 태감들과 결탁해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일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사가 그 정황을 알고 죄상을 고하여 친오빠는 파면당하고 진비는 엄격히 단속하라는 명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태감 60명이 직접 처형되거나 장형을 받고 죽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굴복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비를 단속하라는 명에 그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 친오빠는 상해로 도망쳐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진비의 원통함을 널리 호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서태후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잔인하게도 진비를 산채로 우물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7월 20일 서태후와 광서제는 변복을 하고 조만간 궁을 빠져나갈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때 서태후는 금비와 어전태감들을 데리고 직접 진비가 유폐되었던 처소인 북삼소의 영수궁으로 가서 진비를 불러들였습니다. 영수궁에 있는 동안에도 진비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초췌한 모습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하지요. 서태후는 진비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운 이 마당에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황실의 체면이 손상된다면 선조를 뵐 면목이 없으므로 너를 데려갈 수 없으니 자진하라는 말이었지요. 진비는 서태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서태후는 시간이 지체된다며 빨리 처리하라고 환관들에게 연신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나이 든 태감들은 모두 슬금슬금 피하고 젊은 최옥기라는 태감이 진비를 들어올리다시피 해서 낙수궁 뒤 서쪽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비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악독한 성정의 서태후는 이렇게 잔인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진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도 하늘이 무서웠는지 1902년 봄 몽진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해에 최옥기를 시켜 진비를 임시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우물에서 시신을 건져 올리자 머리는 아직 부패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고 하지요. 후에 진비를 태감들의 공동묘지인 은제장 담장박 남쪽에 다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원년 광서제의 황후였던 융유태후를 장사 지낼 때 진비도 청서릉의 구룡역으로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진비를 우물에 밀어넣어 죽인 환관 최옥기는 그 공로로 승진했다고 하지요. 이상으로 청나라를 더 빨리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 망국의 여인 서태후의 끝이 없었던 권력욕과 사치욕, 그리고 그녀의 악독한 심성과 잔인한 성정을 황후 아로특씨를 자살케 한 사건, 광서제의 총비,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